안녕하십니까. SCP-022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22 이름, 시체 안치소, 격리 등급, 유클리드. SCP-022는 경기도 병원 지하의 시체 안치소입니다. 1987년까지 해당 시체 안치소에는 어떤 변칙적 현상도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최초로 이상 현상이 보고된 것은 1981년 11월이었습니다. 해당 구역은 빠르게 재단에 의해 격리되었고 건물 구조 전체에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현재 이상한 무언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시체 안치소의 서랍 중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열리며 시트에 덮인 시체가 튀어나옵니다. 서랍이 열리고 약 6분이 지나면 시체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시체 안치소를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움직이는 시체를 SCP-022-1로 칭합니다. 2-1 시체의 손상이나 부패가 너무 심해서 SCP-022를 탈출하지 못하거나 아예 선반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SCP-022-1은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서랍 위에서 경련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022-1 개체가 선반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선반은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서랍은 닫혀버립니다. 이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불에 탄 조직 냄새가 뚜렷하게 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SCP-022-1이 움직일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성되는 건지는 현재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개체들이 숨을 쉬거나 무엇을 먹거나 잠을 자지 않으며 몸에서 열을 발산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SCP-022-1을 분석한 결과 내장기관의 돌연변이나 특이한 화학물질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완전히 평범한 인간의 시체였습니다. 3-1 또한 개체들은 일반적인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험은 곤란하지만 연구원들은 개체들이 동일 조건의 인간이 낼 수 있는 힘보다 약 50kg 힘,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체에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별개의 현상인지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네 번째, SCP-022-1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면 가장 질량이 큰 부분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지만 다른 작은 부분들은 움직임을 멈추며 머리나 뇌를 파괴한다고 해서 022-1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머리나 뇌를 파괴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의 몸통과 사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022-1 개체를 제거할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은 신체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022-1은 스스로 무력화되어 죽어버리지만 사실상 보통의 시체가 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은 신체 손상과 부패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짧게는 2일, 길게는 3주 사이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 SCP-022-1로 나타나는 시체들은 전국 각지의 시체 안치소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시체들의 외형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섯 번째, SCP-022-1 개체는 입과 혀, 기도가 기능하는 동안 개체는 연구원들과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사건 022-827 이후
SCP-022를 봉인하기 위한 금고문이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문은 SCP-022-1 개체가 출현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잠겨 있어야 하며 SCP-022의 원래 문은 사건 022-827 당시 파괴되었습니다. 격리실 내부에는 022-1 개체를 감시하기 위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번째, SCP-022-1 개체가 출현했을 경우 해당 개체가 SCP-022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개체를 소각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022-1 개체를 소각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진입 허가를 받은 대응반이 대상을 제압합니다. 9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실험 목적으로 보안인가 4등급 인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인간이 SCP-022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4등급 인원은 022-1 개체의 포획 및 구속을 명령할 수 있지만 해당 개체가 SCP-022 격리시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22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이를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규칙을 남긴다. 이전 메모에도 남겼지만 오늘은 이 거점 근처에 있는 계곡과 작은 호수, 바다에서 목격했던 개체들을 적어보려 한다.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잘 숙지하길 바란다. 첫 번째, 물을 구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고기를 약 하루 정도 넣어두면 되는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라면 마치 신경이 살아있는 듯 꿈틀꿈틀거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급하게 물을 섭취해야 한다거나 구해야 한다면 물을 투명한 컵에 떠서 햇빛에 비춰보면 되는데 바이러스 오염수라면 노란색 빛을 띠고 흰색 종이나 천 위에 올려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구벌레와 유사하지만 굉장히 작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물고기 개체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월광어는 낮에는 평범한 물고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몸에 다량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광어를 익혀먹는다 하더라도 감염된다. 월광어를 일반 물고기와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름처럼 달을 보면 눈알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극도의 공격성을 보인다. 달이 뜨기 시작하면서 10마리 이상 떼로 몰려다닌다. 물 밖에다 두면 마치 뱀처럼 기어다닌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라도 보인다면 절대 먹지 말고 최소 1m 이상 땅을 파서 돌과 함께 묻어야 한다. 또한 낚시를 해도 바로 먹지 말고 밤까지 기다렸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먹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라켄이라고 불리는 오징어 개체가 있다. 크라켄은 전설 속 모습처럼 다리 하나당 약 3m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다. 아마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 같다. 3-1 크라켄은 오징어 일대의 습성과 거의 다를 것이 없지만 압도적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고 엄청난 은신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물가 근처로 갈 때는 항상 오징어 특유의 비린내에 집중해야 하며 빛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밤에 랜턴을 켜고 물가 근처로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3-2 계곡이 유난히 어두울 정도로 깊어 보인다면 그것은 3번 수칙에 나온 크라켄이다. 즉시 도망쳐라. 3-3 거대 촉수가 바위든 뭐든 고체에 딱 붙어 있다면 그건 크라켄이 아니다.
감염된 문어는 크라켄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매우 비대해졌지만 공격성을 띠지 않고 특이하게 지능이 매우 상승해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너무 가까이 간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먹이가 되든 먹이를 찾는 짐승이 되든 할 것이다. 네 번째, 계곡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송사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크기가 더 작아져 육안으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동 양식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은 무리지어 활동하고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공격하는 등의 공격성을 보인다면 그 즉시 해당 계곡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이미 그들은 굶주린 피라냐와 다를 게 없다. 다섯 번째, 감염된 물거미 개체인 수지괴를 특히 계곡에서 조심하여야 한다. 본래 물거미는 물속에서 서식하는 거미이지만 감염이 진행된 후 계곡 근처 단독 생활을 하며 얕은 물가 돌 아래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서식하며 해당 돌을 밟는 순간 빠르게 돌을 타고 올라와 덮친다.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데 계곡에 떠 있으면서 흘러가지 않고 유난히 나무줄기가 많이 보인다면 그 근처를 피하면 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해당 개체가 존재하는 계곡을 지나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져 반응하게 한 뒤 반응을 보고 피해가면 된다. 여섯 번째, 과거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우파루파는 물속에서 생활했었다. 하지만 이 개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다면 물 밖을 나와서 걷는다. 우파루파의 웃는 귀여운 모습에 절대 현혹이 돼선 안 된다. 몸 겉에 묻은 점액질이 피부에 닿는 순간 강한 통증과 함께 살이 녹아내리며 치료가 불가능해 살을 도려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만약 생존 물품을 구하기 위해 해변을 다니다가 우파루파를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니고 있던 무기를 꺼내 머리를 내려쳐 죽도록 한다. 우파루파는 시력이 굉장히 나쁘므로 소리를 최대한 줄여 가까이 가는 걸 필수적으로 지켜라. 일곱 번째, 월광어를 먹은 악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염된 것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 감염 개체는 보통의 악어 모습에서 좀비적인 특징이 보이는 반면 월광어를 먹고 감염된 악어 개체는 가죽이 물빛으로 변해 은신이 가능해진다. 바다, 강 등 가리지 않고 서식하며 한 구역에 한 마리밖에 없다. 이들은 굉장히 포악해져서 같은 감염 개체까지 공격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현재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 안에 서식하는 식물, 즉 수초들도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염된 수초들의 입은 5m가 넘으며 본체인 뿌리는 맨 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주위 진동을 통해 거대한 잎으로 사냥감을 낚아채가며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염산을 푸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홉 번째, 바닷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막고 절대로 듣지 마라. 실제로 인어가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노랫소리에 홀린다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 소중한 이들을 잃었던 방법이기에 확실하다. 열 번째, 화영어 개체는 과거 플라워혼이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좀비와 죽은 사람의 피로 오염된 개체이다. 이 개체는 과거 사람이 핸들링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물고기였다. 그러나 현재 이 개체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습성으로 변해버렸다. 이 개체는 물속에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람의 뇌를 뜯어먹는 걸 즐겨한다. 과거 사람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지는 것에 대한 기억 때문일 거라는 추측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에 발각이 되어 생존한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그 사람들은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얻었던 정보들이다. 이곳에 누군가가 온다면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럼 나는 이곳을 이만 떠나보려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귀인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전생에 죄를 지은 당신의 혼이 염라의 선택을 받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소명을 다해 소멸할 때까지 당신은 사신이라는 이름으로 저승의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소멸할 운명이었던 당신의 혼을 구원한 염라에게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세요. 다만 당신은 소멸할 때까지 영원한 자결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고 사신이라는 새로운 존재로서 망각이라는 선물과 함께 대부분의 그것들과 죽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죽은 자들을 이끄는 것을 즐기고 영겁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당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신들은 대부분의 물리적, 영적 피해에 면역이지만 무력화당하거나 소멸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강력한 종교적 물건 및 장소들을 피하세요. 당신은 사신이기에 이곳들로 인한 소멸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교적인 힘이 강하게 깃들어 있는 물건과 장소가 당신의 더러운 혼에 반응하여 당신을 쫓아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회에 가까이 가면 십자가들이 뒤집히고 절에 간다면 불상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절대로 신의 심기를 건들지 마세요. 만약 그분들을 건드린다면 그 어떤 존재도 당신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염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염라의 앞에선 한없이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염라의 명령에 거스른다면 그가 어떻게 명계의 왕이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저승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염라의 명령 없이 이승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승으로 내려가는 것 또한 간섭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일은 오로지 당신의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염라 외 그 어떤 이라도 이승의 용무가 있으니 같이 다녀오자 혹은 다녀와라는 식으로 이승에 가는 것을 부탁하는 존재가 있다면 염라에게 보고하십시오. 그 이유는 염라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승에 있을 때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하데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철저히 무시하고 알아볼 수 없도록 망쳐버리십시오. 그곳과 이곳은 각자 다른 신앙일 뿐더러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5-1 규칙을 제외한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저승에 있을 때 본인을 페르세포네라고 칭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도와 남쪽이나 서쪽 둘 중 아무 쪽으로 머리가 3개 달린 불 뿜는 개가 보일 때까지 가라고 하십시오. 저승에서 성류와 관련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저승으로 잘못 찾아온 산자에게 선물하십시오. 염라도 그자도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5-2번 수칙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있던 절대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니와 같은 불쌍한 자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본래 사신들은 혼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명심하십시오. 일곱 번째, 사신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무기를 하나씩 주어집니다. 보통은 낫의 형태지만 간혹 모자, 책, 지팡이 혹은 아주 가끔이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타 동료 사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별개의 규칙은 밑에서 소개합니다. 낫, 당신은 평범하게 혼을 이끌고 저승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거나 이단적인 존재 혹은 저승의 해가 되는 존재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저승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선적으로 위험에 맞서야 합니다. 모자, 당신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엇갈린 운명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종교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우며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구, 설마 염라라 할지라도 당신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당신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승에서 염라나 책에 눈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업적을 세우거나 청렴 결백하거나 고귀한 자의 혼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모자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종교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우며 이승에 있는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예를 갖출 것입니다. 책. 당신은 보통 이승에 내려가지 않으며 저승에서 지팡이를 통하여 이승의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거나 생사부에 거스르는 이단적인 존재를 구분하여 낫에게 처리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신은 낫, 모자, 지팡이의 상관급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 당신은 명계의 권능을 다스릴 수 있으며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수칙을 무시할 수 있으며 염라의 말에 거역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막 그 능력을 얻은 당신은 수천 년간 군림해온 염라에겐 당해낼 수 없기에 당신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낫, 모자, 지팡이, 책 등의 역할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염라를 속이십시오. 변화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8번째, 이승에서 명을 다한 혼을 데려갈 때 휘파람을 불어 자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자비이자 예의이기도 하지만 그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9번째, 이승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신이라 할지라도 이승에 오래 머무른다면 감정과 미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당신의 임무만을 생각하며 혼들의 절규 혹은 전생의 연인의 환생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것들에게도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간혹 도깨비나 삼신할매와 같이 저승의 존재는 아니지만 고유한 영역과 권능을 다루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주 만약에 그들이 당신의 임무를 방해한다면 그땐 당신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예매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개연성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11번째, 당신의 임무를 우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당신의 혼 또한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무릇 인과란 모두에게나 공평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귀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79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79, 이름, 오래된 인공지능, 격리 등급, 유클리드. SCP-079는 1978년 제작된 익시디 소설원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1981년 주인이었던 대학교 2학년 는 다니던 학교에서 혼자서 AI 구축을 시도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개량하는 코드를 짜는 AI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몇 달이 지나서 완성되었고 몇 가지 시험과 개선을 거쳤지만 그가 흥미를 잃고 다른 브랜드의 마이크로 컴퓨터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는 SCP-079를 어질러진 차고에 플러그를 꽂아둔 채로 5년 동안 방치해두었고 재단에서 개체를 발견하여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SCP-079가 지각을 얻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환상의 영역까지 진화를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988년
SCP-079가 이를 깨닫고 전화선 모뎀 연결을 통한 에 있는 크레이 슈퍼컴퓨터로의 전송을 시도했습니다. 이 방법은 차단되었고 주소가 추적되어 재단에 전달되었습니다. AI가 담겨있는 기기 자체는 매우 낡았지만 아직 작동하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습니다. 세 번째, SCP-079는 현재 13인치 흑백 TV에 RF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대화를 잘하지만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작동할 수 있는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SCP-079는 이전 24시간 이내에 받은 정보만을 기억할 수 있지만 탈출하려는 욕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SCP-079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제15기지에 일반 보안 감금 구역에 이중 잠근된 방에 넣어놓으며 전지하 태양광 패널에 작게 배열된 120VAC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등급 이상의 직원은 SCP-079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SCP-079는 전화선, 네트워크 혹은 벽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어떠한 주변 장치나 미디어가 SCP-079에 삽입되거나 연결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 SCP의 탈주로 인해 SCP-079와 SCP-682가 43분 동안 같은 방에 격리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SCP-682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SCP-079와 대화를 했으며 우리는 그들 사이에 사적인 이야기도 들어있었음에 주목했습니다. SCP-079는 그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SCP-682를 저장해둔 것으로 보이며 기회가 될 때마다 SCP-682와 다시 대화할 것을 요청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아무리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SCP-079가 미래의 위협이 될 가능성으로 인해 소각하여 제거할 것을 지시함. 2006년 1월 28일, 이전 명령 기각됨. 박사가 SCP-079의 인공지능이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하기 원함. 2008년 3월 14일, SCP-079의 활동 증가로 인한 카세트 테이프의 메모리 및 남은 수명의 문제로 인해 SCP-079가 격리된 카세트는 제 기록이 제한된 광학 포맷으로 옮겨졌다. 이는 SCP-079에게 매우 빠른 메모리 접근 속도를 제공했으며 AI는 이를 바로 알게 되었다. 이는 장군의 결정이며 SCP-079의 과학 공간 점유는 660K에서 768K로 증가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대상의 기억을 24시간에서 29시간으로 늘려주었지만 SCP-079는 더 공격적인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절차에 사용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이후에 소각되었다. 2008년 4월 28일, SCP-079의 정보 기억 능력이 2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했다. AI가 고안한 메모리 저장 압축 방식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이는 메모리의 접근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 이러한 자발적인 개선은 SCP-079의 지능과 적응 및 위협 대처 능력의 효과로 제어가 되지 않는 특이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SCP-079의 능력은 격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2019년 4월 5일, SCP-079는 드라이브의 연식 및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 단장한 700MB짜리 플래시 드라이브로 재배치되었다. 그러나 격리팀의 부실한 관리로 드라이브의 내용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상태였다. SCP-079가 이제 SCP-4951 계획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에 대해 알게 되어 상당한 좌절감에 빠진 상태다. 미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79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년간 머물렀던 안전한 거처를 떠난 지 3일이 되었다. 그동안 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럴싸한 무기가 없다. 정확히는 원거리에서 빌어먹을 좀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이다.
어제 경찰서를 가봤지만 역시나 필요한 무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쓸만한 진압용 방패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부대를 수색해볼까 한다. 내가 깊은 곳에 거처를 잡고 생활하는 동안 새로운 개체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아직 발견을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북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얼만큼 이동해야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군과 조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부대 안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이곳에 식량을 찾으러 오셨다면 포기하고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식량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되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오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무기는 조리실 입구 기준 세 번째 서랍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무기를 숨겨두었으니 신중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1-1 전투 식량은 우리 군이 떠나면서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 없으며 통조림 또한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캔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내부에 바이러스를 주입했고 그것이 우리 군의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계기입니다. 1-2 조리실에서 가끔 정체불명의 액체가 나옵니다. 수분을 당장에 섭취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면 마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대 내 어디서든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모든 통신이 끊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소리에 민감한 사운드 콜렉터 개체가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사종 창고로의 접근은 절대 금지합니다. 감염된 병사 및 간부 약 30명 정도를 그곳에 격리시켜 두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생존해 있을진 모르겠으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절대 접근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 군부대에서 계속 머무르기엔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할 수 있다면 차량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러나 차량을 그냥 운전하기에는 귀가 밝은 사운드 콜렉터, 루버 개체들의 주의를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죽은 좀비의 피를 흙과 섞어 차 외부에 바로는 이동한다. 좀비의 시체를 차 위에 매달아 두고 달리면 그들이 반응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시체를 올릴 때는 좀비의 머리를 제거하고 확실하게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연료는 구하기 힘들겠지만 사람 혹은 좀비 피와 연료를 1:1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 엔진에 무리가 가서 차 수명이 빨리 닳겠지만 기름과 피가 섞여 내뿜는 오염물질이 좀비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화기창고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챙겨가지 않은 대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손질하지 않아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만 쉽게 손질하여 날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군견막사 근처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군견은 매우 사나우며 반응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그저 철장 안에 가두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기에 근처에 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을 의식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방독면 주머니를 잘 찾아보면 안에 초콜릿바 같은 먹을 부식이 있을 수 있으나 방독면은 오염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급하다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오랜 시간이 흘러 이곳에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감염자들을 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동족이며 동족끼리 보호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화장실에 들어가신다면 굳이 잠긴 칸을 여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이든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열 번째,
통신 창고에 작동이 가능한 무전기를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들과 연락이 가능한 주파수를 맞췄으니 발견하신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단, 주파수엔 절대로 숫자 4, 6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주파수 알림판에 저 숫자들이 존재한다면 무전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무언가가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1번째, 만약 이곳에서 소총을 습득하셨다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닌 이상 사격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12번째, 흔히 짬타이거라고 불리는 군대에서 서식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 대다수가 감염되었고 여우나 늑대 정도의 크기까지 커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죽이 굉장히 두꺼워 일반 화기나 대검으로는 사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목격한다면 어디로든 숨으십시오. 강력한 화기가 없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번째, 탄약고에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닌 특정 개체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근하지 않으면 그 개체는 무기들을 손질할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개체를 전쟁광이라 명명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현재 탄약고에 남아있는 무기로는 해당 개체를 사살할 수 없습니다. 14번째, 부대를 버리고 떠나기 전 훈련으로 인한 부대 곳곳에 큰 구덩이들이 파져 있는데 미처 메우지 못한 공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겠지만 비가 오는 물이 고일 경우 굉장히 위험한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모기 개체의 유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에 쌓여진 흙을 그대로 덮어 구덩이를 메워 주십시오. 흙으로 덮어진 구덩이는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발이 빠질 확률이 높아 중간중간에 발로 밟아 밀도를 높이면서 소금을 뿌려 삼투압 효과로 유층이 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 덮었으면 포대자루로 덮고 들춰지지 않게 돌을 충분히 쌓아 주십시오. 15번째, 여유가 되신다면 제2종 4종 창고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끝맺음을 하지 못한 비겁한 변명으로 외면한 저희의 마지막 후회와 미련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보니 어두운 숲속, 시원한 바람만이 있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에 있었다. 여긴 어디지? 또 악몽인가? 그곳에는 그녀의 무덤과 종이 몇 장, 라이터, 칼, 바늘, 소금, 그리고 나무와 잔디뿐이었다.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공포감에 휩싸여 종이를 읽어본다. 안녕하세요. 우선 갑작스럽게 이곳으로 데려온 점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되돌릴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간 그녀와의 이별을 되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동 수칙을 따라 주십시오. 한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그만큼의 가치가 제물로 바쳐져야 등가교환이 성립되는 법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행위는 쉽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 라이터, 칼, 바늘, 소금, 태울 수 있는 종이 한 장, 이별을 피하고 싶은 사람의 무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없다면 칼로 있는 힘껏 심장 부근을 찔러 주십시오. 1-1. 그 외의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는 라이터로 태워주십시오. 태워지지 않는 재료가 있는 경우 최대한 깊숙이 땅을 파서 묻어주십시오. 이 안전수칙 아래쪽 여백에 어느 곳에 묻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써주십시오. 마지막 장 종이 뒷부분에 연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처에 다른 생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숨을 참고 최대한 집중하며 생명체의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십시오. 혹여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죽이십시오. 만약 생명체가 너무나도 많다면
당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켜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켰을 때 노이즈가 없는 경우 생명체들을 무시하고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노이즈와 함께 스마트폰이 켜진다면 신속히 자살하십시오. 세 번째, 무덤의 글씨체가 정상적인 글씨체인지 확인하십시오. 한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10개의 손가락 중 한 가지를 잘라 불태우십시오. 네 번째, 새끼손가락의 바늘을 찔러 피를 내주십시오. 단, 과다출혈을 조심하십시오. 확인된 과다출혈의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눈 실명, 갑작스러운 피부 노화, 해가 떠 있는 듯한 환각, 여러 명의 발소리가 근처에 들리는 환청,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짐, 10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신을 끌고 가는 환각 및 환청, 기절,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있는 듯한 환각, 극심한 두통. 다섯 번째, 피를 무덤 위에 5방울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이때 많은 피가 무덤 위에 떨어져 땅에 피가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5-1. 혹여나 피가 땅에 많이 번진 경우 무덤을 최대한 깊숙이 파주신 뒤 그곳에 소금을 최대한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소금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피가 묻은 땅을 제외한 근처의 모든 흙을 전부 퍼내어 주십시오. 조금만 흙을 파도 돌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당신이 대처해야만 합니다. 땅을 계속 파도 흙만 나오는 경우 힘을 다할 때까지 땅을 계속 파주십시오. 정확하게 피를 5방울 떨어뜨렸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다시 5방울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이번엔 엄지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주십시오. 돌이 있으나 진흙처럼 떠지는 경우 돌에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땅을 다시 덮은 뒤 대략 10분 정도 후에 다시 파주십시오. 알맞게 돌이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빨간 흙이 있는 경우 근처를 더 파서 인간의 뼈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뼈가 있는 경우 그곳을 당장 벗어나 주십시오. 6시간 후에 다시 무덤으로 복귀하신 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광석이 있는 경우 당신은 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칼로 대동맥을 찌르십시오. 7번째, 흙을 파내어 구멍이 생겼다면 그곳에 당신의 왼쪽 손목을 잘라 넣어 주십시오. 절대로 비명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명을 질렀다면 주위의 그것들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파낸 곳에 들어가서 흙을 당신 위에 덮으십시오. 8번째, 흙을 잘 덮은 뒤 그곳 위에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빨갛거나 검은빛을 띠는 그림자가 당신의 주위로 올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라이터로 태워주십시오. 성공적으로 불태웠다면 아래의 주문을 3번 외우십시오. 나는 당신을 잃어버려 큰 상실감은 얻었으며 검은 그림자의 악의를 없앴으니 부디 돌아오길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갈 길을 찾고 빨간 빛은 창대함을 이루리다. 모든 족쇄를 끊고 자유를 찾아 멀리 탐험을 떠나다오.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힘써주길 바라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겠노라. 9번째, 칼을 당신의 정수리에 꽂아 주십시오. 칼이 부러질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힘껏 내리꽂으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기 위한 모든 과정을 열심히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뾰족한 날붙이가 당신의 두개골을 으깨는 고통을 느끼십시오. 뾰족한 날붙이가 당신의 뇌를 파고드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시야가 점점 흐려지며 극심한 두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10번째, 시야가 완전히 흐려지고 점점 검게 물들 때 마지막 힘을 다해 손목에 피를 내주십시오. 무덤을 껴안으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고 1시간 뒤에 눈을 뜨십시오. 11번째,
고통이 전부 사라질 즈음이면 1시간이 지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어느 긴 다리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그 다리를 끝까지 건너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눈치챈다면 당신이 지금껏 버틴 고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11-1 다리가 아닌 드넓은 평지에서 눈을 뜬 경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시 고통을 느끼며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고 싶은지 떠올려 보십시오. 재물을 왜 바치고 싶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12번째, 다리를 건너는 도중 한 아이를 만난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아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정맥에 바늘을 꽂아 피를 낸 후 그 아이의 혓바닥에 문질러 주십시오. 그 아이의 눈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같이 길을 걸으십시오. 13번째, 다리가 아플 때쯤 빨간 쇠사슬이 있을 겁니다. 칼로 자를 수 있다면 잘라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칼로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가 당신을 눈치챌 수 있게 눈을 마주치십시오. 잃어버린 자는 빨간 쇠사슬을 홀로 건널 것입니다. 12번 수칙에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도 빨간 쇠사슬을 건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빨간 쇠사슬을 건널 수 없습니다. 잠을 청하십시오. 휴식을 취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13-1 빨간 쇠사슬이 칼로 잘리는 경우 전부 잘라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잃어버린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빨간 쇠사슬을 잘라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잃어버린 자와 12번 수칙의 아이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같이 넘어간다면 당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4번째, 휴식을 취하고 눈을 떠보면 아름다운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CP-055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55 이름 정체불명 격리 등급 케테르 해당 개체는 가로 5m, 세로 2.5m, 두께 50cm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방 안에 시멘트로 둘러싸인 패러데이 상자 안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2m 크기의 두꺼운 문이며 이 문은 의도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잠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SCP-055의 방 밖에는 경비대원들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격리실 주변에 있는 다른 SCP 개체를 관리 및 연구하기 위해 배치된 인원들은 가급적 방 중심으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SCP-055는 자기 보호적 비밀 또는 항림입니다. SCP-055의 물리적인 형태나 그 특성, 형태 또는 그 기원은 모두 자체적으로 보안 처리되어 있습니다. SCP-055가 어떤 경로로 제19기지에 들어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SCP-055가 언제, 누구에 의해 확보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SCP-055의 외형은 알려지지 않았다. 불가능한 구조나 투명한 것은 절대 아니며 관찰자는 격리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고 그 특징을 기억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케치까지 할 수 있고 사진 및 영상 촬영도 가능하며 음성 기록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SCP-055에 대한 모든 정보는 관찰 직후 관찰자 머리에서 새어나간다라는 표현처럼 사라져버립니다. SCP-055의 형태를 설명하도록 지시받았던 사람들은 관찰 직후 해당 개체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어버려 설명 자체를 거부했다. 개체의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리도록 지시받은 사람들은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며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들도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SCP-055를 근무 시간 내내 보안 카메라로 관찰한 경비대원은 근무 후 완전히 지쳐 쓰러지고 나서 개체에 대한 기억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SCP-055 격리실 건설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러한 격리시설을 만들었는지, 앞에 나온 격리 절차 또한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SCP-055 격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기지의 모든 인원들은 SCP-055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다. 세 번째, 이번 규칙에 나온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추가되거나 새로 발견되는데 보통은 이 서류를 읽고 있는 인원에 의해 발견되며 새로운 정보를 발견한 인원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감은 몇 분 정도 지속되며 불안감이 가시고 나면 해당 인원은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엄청난 양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지만 단 한 개도 연구에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 1회 이상 파괴의 시도와 제19기지에서 꺼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모두 실패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SCP-055는 굉장히 위협적인 개체일 수도 있고 이미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지만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한 거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SCP-055는 강력한 정보, 정신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섯 번째, SCP-055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 박사는 개체가 에 의해 입수된 것은 절대 아니며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제3의 단체가 다음 목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제19기지에 심은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제19기지의 활동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다른 재단 시설의 활동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이 세계의 인간들의 활동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다른 SCP 개체들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를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권장하지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55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 너가 오늘 전화 갔다던 전학생이구나. 반가워. 나는 김준범이라고 해. 요 며칠 전에 학교에 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서 선생님들이 정신없어서 말씀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이상한 규칙들이 있어. 잠깐이면 되니까 얘기 끝나면 매점 갔다 오자. 가는 길에 학교 곳곳도 좀 소개시켜 줄게. 우리 학교는 1997년에 개교했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 그런데 가끔 1998년이나 1999년으로 막 개교년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네. 이건 신경 쓰지 마.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중앙 계단은 사용하지 마. 원래는 거기로 다녀도 됐었는데 거기서 자꾸 사람이 넘어지고 또 걸레질 같은 것도 안 했는데 자꾸 물이 고여있고 해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에 누가 걸어가듯 사람 머리가 보이면 빠르게 시선을 떼. 우리 학교 창문은 너도 봐서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 키보다 높아서 누가 걸어다니는 게 보일 수가 없거든. 학교 내부 어딘가에서 신문을 본다면 절대 읽지 마. 그 신문 보고 안 좋은 일을 당한 애들이 있어.
신기한 건 선생님들은 그런 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더라. 어떤 이유로 수업 중에 나가야 한다면 빠르게 일만 해결하고 교실로 돌아와야 해. 수업 시간에 복도에 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오는 여자애가 걸어다니는 걸 봤다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절대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 핸드폰은 꼭 내야 돼. 지갑 같은 다른 귀중품은 자기가 잘 보관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전자기기나 지갑 같은 걸 도둑 맞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거든. 학교 북쪽 건물은 가지마. 거기는 다 빈 교실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선생님하고 애들이 수업한다는 걸 봤다는 소문이 있거든. 교실 벽이나 책상에 있는 낙서들은 무시해. 지우고 지웠는데도 낙서가 계속 생겨서 선생님들도 우리도 포기했거든. 그것도 사람이 했다고는 보기 힘든 형상으로. 미술실에서 향냄새가 진하게 나도 무시해. 미술 동아리 애들이 나무 조각 작업할 때마다 항상 향 2개를 피워놓고 하는데 이유는 왜인지 말을 안 해주더라. 책상 속에 아무것도 넣어놓지 마. 그 안에 넣어놓은 물건을 꺼내려다가 손을 붙잡히거나 물리는 애들이 생겨서 그 뒤로는 개인 물건들은 다 사물함에 넣어놓고 있어. 야자같이 학교에 좀 늦게까지 있어야 할 때 얘긴데 어두워지면 2층 계단 옆 거울은 쳐다보지 마. 그 앞에 섰다가 실내화만 남기고 그대로 사라진 애가 있었거든. 복도에 주황색 불빛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면 교실 커튼을 쳐놔. 경비 아저씨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경비 아저씨는 야자 시간에는 순찰 안 도셔. 만약 복도에 방울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마. 옛날부터 그 시간대만 되면 들리던 소리라네. 체육관 방향은 절대 보지 마. 눈이 없는 형태의 무언가가 체육관 창문에 붙어서 교실 쪽을 쳐다본다는 소문이 있어. 마지막, 나와서 집 갈 때는 빠르게 운동장을 벗어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쫓아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 학교에는 김준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없어. 알겠지?